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민사집행법 판례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역시 배당 2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내용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재 54쪽이 되겠습니다. 제 8강 시간입니다. 역시 배당 2에 대한 사건인데요. 자, 아주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판시사항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한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들이 이 참고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민법 103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선 법조문 보시겠습니다. 민법 103조. 민법 103조는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어떻게 될까? 유효냐 무효냐 하는 거지요.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나와 있죠. 거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위반은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량한 풍속, 기타 이런 얘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유부남이 어떤 제3자인 어떤 여성에게 나하고 같이 첩계약을 맺게 된다면 내가 이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첩계약을 맺으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 증여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바로 선풍기 위반이죠. 첩계약을 맺는 것도 반사회질서를 위반한 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이 무효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선량한 풍속이라는 게 뭘까요? 선량한 풍속, 여기 선풍기. 선량한 풍속이라고 여러분 나오지요. 바로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도의관념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륜적인 거, 그죠? 인륜적인 거, 그리고 도덕적이고 어떤 정의 관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의적인 사회를 실현한다. 어떤 정의 관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량한 풍속인데, 방금 예를 들면 첩계약을 맺었다. 나하고 첩계약을 맺으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것도 무효입니다. 여러분, 도박행위 있죠? 도박행위 하면서 그런 도박장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는 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고스톱을 쳤다. 또 카드놀이를 했다. 돈을 빌려서 5천만 원 잃었다. 이러한 도박장에서 사회행위한 거. 도박장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은 것도 이것도 선량한 풍속, 반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자금을 사용해서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3조 반사회적인 질서의 법률행위 판례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그런 인륜적인 거,
첫 계약을 맺은 것도 무효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관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법 103조가 나와 있고요. 186조는 어떻게 될까요? 186조는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이 되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었다. 발생, 변경, 소멸인데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돼요?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득실 변경, 득실, 취득, 득이라고 하는 건 얻는 거지요. 실이라고 하는 건 상실되는 거지요. 뭐 취득과 뭐 상실, 소멸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을 취득,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이라고 하는 건 취득이고 소멸이라고 하는 건 상실입니다. 상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만이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361조가 나왔네요. 361조는 저당권의 처분 제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 처분 제한, 저당권이 있는 물건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제가 소유권 1억짜리가 있는데 저당권이 6천만 원이 설정됐습니다. 그 저당권 6천만 원과 소유권에 대한 물건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저당권의 처분 제한이 되겠습니다. 거기 361조입니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한다. 그렇죠. 저당권 처분 제한이라는 거죠. 저당권이 있는 담보한 채권과 따로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당권의 처분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9조가 되겠는데요. 369조는 부종성입니다. 부종성이죠. 여러분,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된 권리에 따라서 같이 하는 성질이 바로 부종성이 되겠습니다.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된 권리에 딸려서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존속, 태양, 소멸 등을 같이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에 따라간다는 거지요.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뭐 이런 개념이 바로 부종성이 되겠습니다. 거기 369조 내용을 보니까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할 때는 저당권도 소멸된다.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소유권이 소멸시효로 소멸시효가 됐다면 당연히 그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도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저당권도 소멸된다. 이것이 같이 해당되는 거죠. 주된 권리에 따라서 같이 하는 성질이 바로 부종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 완성으로 사유로 인하여 소멸할 때도 당연히 그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만들어졌죠. 거기 3조 보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내가 실권리자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그러나 제3자 앞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3조가 뭐냐?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 여러분이 부동산을 샀다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실권리자니까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실권리자를 뭐라고 하냐? 명의 누굽니까? 신탁자. 명의 신탁자는 실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으면 갑 앞으로 등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 앞으로 등기했느냐? 명의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는 누굽니까?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권리자는 갑인데 등기는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을 앞으로 등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 명의를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사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을이 누구 된다? 명의 수탁자. 실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 명의 수탁자. 이런 말을 씁니다. 원래 뭐 위탁자, 수탁자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실권리자를 뭐라고 한다? 명의 신탁자.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인데요. 거기 나왔죠. 3조 1항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얘는 뭘 위반한 겁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지요. 얘가 위반했어. 얘가 위반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2항을 보시게 되면 뭐가 있나요? 2항 보세요. 여러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 금액은 얼마이고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입하면서 내 채무자의 물건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너에게 소유권을 넘기겠다. 이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온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죠. 양도가 아니고 거기 보니까 채무자는 누구고 또 채권 금액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채권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채무를 변제하겠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죠.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권리자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자가 되겠고 등기 등록을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인데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명의신탁한 거는 이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해서는 안 된다. 무효인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양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이때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조에, 여기는 책이 없는데 이 사조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실명제 4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약정한 것은 뭡니까? 그렇죠?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뭐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했을 때는 어떠한 과징금이 있을까? 5조가 바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그 부동산가액,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을 때 부동산가액의 얼마? 100분의 30. 100분의 30이면 30%가 되겠죠?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30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제5조가 과징금인데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을 때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제7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에는 이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학년 2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5학년 2반. 무섭죠? 5학년 2반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누구에게? 명의신탁자에게.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벌칙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법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를 공부했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배웠고요. 저당권 처분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369조는 부정성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조를 봤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 수탁자에게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 신탁자는 실권리자는 명의 수탁자에게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과연 이 사람이 반사회질서를 위반했나 안 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그리고 여기 이 채무자가 있겠죠. 채무자. 거기 판시상 보니까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이제 돈 갚을 사람이니까 이 채권자가 원래는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면 채권자가 바로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데 이 채권자의 제3자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앞으로 설정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받을 돈이 있고 또 제3자는 갑에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것이 실명제에 위반하는 사실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과 을 사이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해야 될 것을 본인 앞으로 설정하지 않고 제3자, 즉 제3자라는 것은 이 사람은 다시 이 채권자 갑에게 돈을 받을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채권자가 되겠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 사람하고는 채무자 관계 사이니까 결과적으로 갑이 받을 돈을 제3자인 다시 채권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근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제3채무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되니까 이 제3자가 이 사람한테 뭘 설정했다는 거야?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 질서냐? 반사회적인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냐?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판시상 보세요. 간단하죠? 채권자가 아닌 얘가 갑과 을에서는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갑과 을은 채권자가 아닌데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효력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갑이 을한테 받을 돈을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병이 을한테 받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을 누가? 병이 근저당권. 갑이 근저당권 설정할 것을 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거는 반사회적인 질서의 법률행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명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뒤에 이제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갑과 을과 병은 불가분적 채권자와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고 실권리자 아닌 자의 명의 무효의 등기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갑이 근저당권 설정할 것을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민법 103조 규정에 의해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유효하다, 인정이 된다는 그러한 판례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판례였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8강 강의를 마치고요. 또 역시 다음 시간에 또 배당 2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